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린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아,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됐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 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은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후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결혼 3년 차 된 여자입니다. 현재 지방으로 이사 와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든 걸 포기한 게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을 만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결혼 생활하는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내리게 된 결정은 제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았지만 한편으론 저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아버렸다는 게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보다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있고 뱃속에는 10달 뒤 세상 밖으로 나와 뛰어놀 새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날 저희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었어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람과는 인연이라는 공통점이 흐르고 있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부족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자주 나갔었어요. 계획된 날짜에 꼬박꼬박 나가는 게 아닌 시간 될 때마다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닌 봉사활동에 지원 나온 분들과 함께 하루를 보람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저 또한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훗날 꼭 성공하면 그때 저도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다짐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봉사활동에 시간을 쪼개 활동하게 되었었어요. 마음 맞는 일을 같이 한다는 건 많은 감정을 샘솟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뒤에 찾아온 사랑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안을 알게 된 이후 결혼까지 연결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중요시 생각하시는 집안의 재력이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남편의 설득력으로 인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시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만큼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인정받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인정해줬던 이유는 젊은 나이에 남들과 달리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이 무언지 알고 앞만 보며 달려와 혼자서 일궈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만들어냈다는 것과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보기 좋아 받아주셨어요. 시부모는 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두 발로 뛰어다녔어요. 저에 대한 감정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반응은 없으셔서 그래도 앞으로 맞춰 나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에게는 상대방이 난감할 정도로 과시하려는 행동들이 문제였어요. 어디 보자. 너 이거 좋겠다. 이걸로 다음 주에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라. 이 정도는 입어야 꿀리지 않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이랑 결혼했으니까 이런 거 입어보는 거지. 너처럼 먼지 같은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거 꿈도 못 꾸는 거 알지? 저기요. 이거 포장해 주시고요. 저기 걸려있는 옷도 좀 줘보세요. 우리 집안 며느리 정도 됐으니 격식 정도는 차려야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실수로 부딪혔네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내 옷이 지금 얼마짜리인진 알고는 있는 거야? 내 옆을 지나가는 것도 조심해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제가 뭘 쏟은 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히기만 한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나랑 말 섞을 정도로 내가 가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나? 그쪽은 여기 구경하러 왔지? 나는 여기 있는 물건 껌값밖에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야. 죄송하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고개 숙여.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돌변하는 걸 보게 되었고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시비 붙은 남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행동이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결국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던 시모의 말을 들어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걸치고 있었던 옷들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가의 옷들이 많았어요. 몇 억이 되는 옷들도 있었고
정말 비싼 건 몇십억 되는 것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시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라서 그런 건지 씀씀이가 남달랐고 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던 분이셔서 남들의 부러움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선을 즐기는 걸 좋아하셨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걸 어디를 가든지 항상 원하고 계셨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알려주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시모가 저에게 옷을 사준 이유 또한 약속 장소로 저를 데려가려고 먼저 계획하셨고 그 이유는 자기가 돈이 많아 며느리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는 걸 알려 지인분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 내가 저번에도 말했었지. 오늘은 내가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서 돈 좀 쓰겠다고. 오늘 기분도 좀 낼 겸 식사하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하나씩 골라봐. 원하는 건 다 사줄 테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오늘 개 탔네. 그러게. 내가 친구 하나 잘 둬서 이런 좋은 곳에도 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명품까지 선물해 준다니 오늘 기분 좋은가 봐. 내가 너희들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 너희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사는 것도 힘들다며. 그래서 격려 좀 해주고 싶어 불렀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동안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거 사도록 해. 오늘 나도 백화점에서 즐겨야겠다. 시모의 친구분들은 자신보다 집안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 위주로 사람을 골라 사귀었고 그 이유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친구를 만들고 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시모의 집안보다 못 사는 사람들만 골라 사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손 가득 쇼핑백 한가득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고 손이 모자라 시댁 집에까지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행동들이 아버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아버님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두워진 분위기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져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돈에 대해 상당히 깐깐한 편이셨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셨고 시모의 사치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는 행위가 좋은 건 아니라며 진정한 친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냐며 시모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제가 옆에 있는데 시모에게 따끔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자 창피하셨는지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결국 사가지고 온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꺼내서 아버님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싸움에서 꼬리를 내린 건 아버님이셨어요. 당신이 여태껏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둘이 데이트 한 번을 해봤어? 맨날 혼자 여기저기 좋은 곳은 다 다니면서 내가 쓰는 돈은 엄청 아깝나 봐. 내가 한 번에 몇십억을 쓰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천만 원 쓰고 온 게 그게 아까워? 그 정도는 쓸 만큼 사는 거니까 소비하는 건데 그걸 못마땅해 하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할 때는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친구들에게 사치를 부린다고?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전부 다 환불해. 다 가져가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돈 쓰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당신은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누구를 도와주던가 세아가처럼 봉사활동하는 곳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내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 좀 뜻깊은 일을 하라고.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왜 이리 철이 없어? 결국 시모와 시부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던 도중 남편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네요. 한참 동안 시모와 시부의 긴장되는 신경전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한동안 시모는 기가 죽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자 몸져 누우셨고 몸살이 난 것처럼 식은땀까지 흘리시며 심각해질 정도로 불안 증세까지 보이셨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온 것 같았고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시부가 시모에게 뺏었던 카드를 다시 돌려주면서 시모의 얼굴은 혈색이 돌더니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될 돈을 펑펑 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쳐보려 했었지만 쉽지 않아 여태껏 포기하고 있었다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쓸 만큼 벌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두 손 두 발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의 사치가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생겼고 그걸 본 저는 이성까지 잃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세아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백화점에 도착하는 날인데 잠시 들려 물건 좀 전달해 줄 수 있니? 내가 월요일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는데 백화점에 들렸다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 알려주신 장소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건 아니시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다른 남자들은 나를 충족시켜주질 못해. 나처럼 씀씀이가 큰 사람을 누가 좋다고 데리고 살겠어.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행사가 있는데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두 방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다. 그러고 보니 아들 너도 병원에 사람들 데려온다며? 이번에 아버지께서 후원 행사할 때 일손이 부족한데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물어보셔서 인원 좀 충당했어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원봉사하려고 직접 신청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함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행사에 참여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손을 빌려주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게 모든 계획을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남편은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 온 힘을 쏟기 때문에 재단까지 설립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조만간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한 뒤 남편과 함께 재단에서 일을 하려고 의논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고 이득은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야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번에 병원에 행사를 마련하시면서 높은 분들이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 재단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라 남편이 아버님과 함께 의논 후 준비하고 있었네요. 저는 뒤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을 살펴주었고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병원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남편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하며 얼굴과 봉사재단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부탁한 물건을 백화점에서 가지고 허겁지겁 도착한지라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어수선해 있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보였어요.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께서 안내 요원 조끼를 입고 인원 통솔에 나서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옆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며 어수선해진 자리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고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면 눈이 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시모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시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전달해 주려 달려가던 도중 옆에서 인원 통솔을 하고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고 중심을 잃어 넘어지던 사람이 시모의 모피를 붙잡게 되는 순간 팔 한쪽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넘어진 사람의 팔에는 떨어져 나간 모피 코트의 옷이 쥐어져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하며 놀랐고 이목이 집중이 되자 돌발 상황에 난감했는지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주변에서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진 사람의 옆에는 의족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본 시모는 의족을 마구잡이로 발로 밟아 부순 뒤 옆에 있던 분수대에 던져버리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넘어지려면 혼자 넘어지던가. 내 팔을 왜 잡아? 내가 걸친 이 모피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는 있는 거야? 20억이야. 어디에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비싼 모피라고. 그런데 이걸 찢어뜨려? 왜 내 옆에서 설쳐서 이런 꼴을 만들어? 어머님, 지금 모피 코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비싸도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의족을 발로 밟아 부순 뒤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세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고 정작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게 자기 아들보다 모피코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운전도 못하면서 후진하다가 이 사람 다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세요? 가진 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면서 어떻게 의족을 발로 밟아 부술 수가 있어요? 이 모피코트 20억이어봤자 어차피 1000조가리일 뿐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도 어머님이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난로를 보게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팔 한쪽에 모피코트를 집어들어 난로에 올려놓았고 검게 글리더니 순식간에 불타올라 재로 변했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남편을 부축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에 태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봉사하러 나왔을 당시 다리가 불편한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봉사하러 나온 남편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였죠. 자기 아들의 몸에 장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꿈도 못 꿀 거라 생각했었지만 제가 찾아온 이후 크게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남편의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며 손을 써야 했기 때문에 시모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고 때마침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리는 시모가 예전에 운전을 하지 못하던 시절 자기보다 몸집이 큰 차를 몰겠다며 구매했었는데 운전 미숙으로 남편의 안내에 따라 후진을 하던 도중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걸 악셀을 밟게 되었고 그 사고로 한쪽의 다리를 잃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남들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한 시모는 남편이 중심을 잃어 시모에게 의지한 것뿐인데 몸에 손을 댔다고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어 모피코트를 붙잡는 순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수 있는지 정말 끔찍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한쪽 팔이 없어진 모피코트를 벗어 던지곤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물어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오랜 기간 준비하던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남편이 그만하라고 외치는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시모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겠다며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차에 올라타려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시모와의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너까지 게 내 발끝에나 달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수발이나 틀어주는 가정부나 다름없는 존재 아냐? 꼴랑 푼돈 버는 사업 하나 하는 주제에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 넘봤으면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리고 저 모피코트 당장 새 걸로 구해놔. 아니면 20억 토해내던가. 저는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죠? 빌어야 할 사람은 저희 남편에게 무릎 꿇어야 할 어머님 아닌가요? 어머님이야말로 저에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20억이요? 50억, 100억이라도 저는 절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한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행동이니까요.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께서 왜 어머님 얼굴에 손을 대셨을까요? 저희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겠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자기 아들이 넘어졌는데 모피코트 1000조각이 찢어졌다고 의족을 발로 밟아 던져요? 그것도 배 아파 낳은 엄마가? 남편이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2번 다시 저희 찾지 마세요. 이 순간 이후부터 얼굴 볼 생각 없고 세상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은 일단 들어가 보라며 저를 차에 태웠고 남편은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그동안 살얼음을 걷고 있던 빙판길을 깨부쉈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후 저희는 남편이 운영하던 재단을 넘기고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건 더 이상은 무리 같아 의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급하게 자리를 떠났지만 집으로 이동을 하던 도중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에 다리를 보자 넘어지면서 의족이 꺾이던 도중 절단된 다리가 찢어졌는지 혈흔이 흐르고 있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었네요.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한평생 죄 지은 것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자기 아들을 내동댕이 치고 의족을 던져 버린 시모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방에 내려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 아버님과 통화하던 도중 알게 된 사실은 시모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는 말이 위협을 느꼈는지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왔고 그제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때는 말이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남들이 부러워하던 모피코트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기분을 만끽했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넘어지면서 모피코트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성을 잃었단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잖니. 지금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난리도 아닌데 내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제발 부탁이다. 예전처럼 다시 얼굴 보며 살자꾸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우리 아들 어디 갔니?
아들, 엄마 왔다. 얼굴 보며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려 온 건 진심이 아니라 앞으로 어머님이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못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찾아온 거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어머님 아들이 상처받은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된 게 아들보다 돈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한테는 20억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 어머님 아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눈 감을 때까지 간직하며 살 거라고요. 나이 먹을 만큼 드셨으면서 왜 이렇게 철이 없으세요? 그만해. 당신이 화낼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때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은 내가 남의 자식인 것 마냥 느껴졌고 그저 나를 행사 요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 돌아가세요. 이렇게까지 한 건 어머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시고 한 행동 아니세요? 남편은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은 다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한동안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 또한 단호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을 끊어버리는 순간이었고 그 뒤로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된다며 안부차 전화를 하셨고 시모와는 끝내 이혼을 결정했고 두 분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네요. 그 뒤로 아버님이 다시 올라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남편과 저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주어진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존심 내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남들 앞에서 누군가를 뭉개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행동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시모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도 남편의 마음은 변함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재력을 가지고 재단을 꾸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힘을 쓰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사치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두 사람의 극과 극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시모의 주변에는 분명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주변에는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도 찾아와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얻는 데는 돈이 아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살면서 시모와 같은 분들을 본 적은 없으셨겠지만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몰려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아쉬워서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일 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력보다 한평생 함께해야 할 소중한 가족들이 우선이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그 뒤로 많은 것들이 뒤따라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앞날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화목하게 행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끝날 그때를 기다리며 서로 웃는 그날을 기다리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세 형제가 있는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셨고, 막내 도련님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큰형님이 결혼을 해야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큰형님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다며 완강한 의견을 표현하였고, 그럼으로써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남편의 동생 도련님 동서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동서와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이 잠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같은 지역에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동서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둘 다 딸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댁의 차별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여식은 천상 여잔데 둘째 아들 여식은 어찌 된 게 사내 같은 거냐? 아니 둘째야, 딸은 이렇게 왈가닥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활발해야 나중에도 기죽지 않고 잘 살죠. 예, 여자란 자고로 얌전하고 조용해야 사랑받는 법이란다.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누가 쟤를 데리고 가겠니? 막내네처럼 얌전하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아야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주지. 쟤는요, 에휴.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소연이 서운해해요. 그래도 소연이만큼 어머니 생각해주는 손주가 어디 있어요? 어머, 형님, 서운해요. 우리 주연이도 얼마나 할머니 생각하는데요. 애가 얌전하고 조용해서 그렇지 할머니 생각 제일 많이 한다고요. 그래. 주연이는 이렇게 얌전하니 같이 있어도 정신사납지가 않은데 소연이 쟤는 올 때마다 정신이 없다. 아주 그냥 할미온을 쏙 빼다 놓을 것 같이 하니 나도 정신이 없구나. 그래, 막내네는 주연이 요즘 영어 가르친다고 했니? 네, 어머님. 우리 주연이가 학원에 갔는데 글쎄 한 달도 안 돼서 학원 1등 했잖아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다 안다면서 칭찬 일색이에요. 다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거죠. 아이고, 아니다. 우리 막내가 워낙 머리가 똑똑했어, 어릴 적부터. 우리 막내 며느리도 공부도 잘했으니 그 피가 어디 가겠니? 그렇죠? 형님네는 요즘 뭐 학원 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 실력 높여주려면 도움을 받긴 해야겠더라고요. 이곳저곳 보내고 있긴 한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죠. 학원? 무슨 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학원을 보내. 우리 애는 저렇게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해. 어차피 학교 가면 뛰어놀 시간도 줄어들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야지. 어머, 형님. 그러다가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 형님, 요즘은 아이 미래 생각해서 많이 보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피아노나 논술, 태권도 이런 것도 다 보냈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엄마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무슨 뛰어놀게만 하니?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거다, 어미야. 막내네 봐라. 얼마나 잘하면 학원에서 1등 하겠니? 그것도 다녀본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는 너무 한가한 거 아니니? 동서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교육열이 높았어요.
동서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아이는 하나를 배우면 빠르게 습득을 했죠. 그러다 보니 매번 시댁 모임을 할 때마다 동서는 딸 자랑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생각을 했던 시댁 식구들도 계속 1등만 하는 동선의 딸을 보면서 우리 딸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오히려 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같이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내주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남일 마냥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도 많이 참았는데 정말 말 한마디로 너무하신 것 같아. 당신이 좀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러다가 아이도 상처받겠어. 갑자기 뭐가?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왜? 저번처럼 애들 비교라도 했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라니까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듣고 보면 어머니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소연이 왈가닥이라고 뭐라고 하시잖아. 주연이가 워낙 얌전하니까 비교가 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으로 비교하시는데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어머니가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너무하다고 그래. 막말로 주연이는 매번 1등을 놓치지 않는데 소연이는 매번 꼴등이니 뭐라 할 말이 없으신 거겠지. 당신이 속이 상하면 딸 자식 교육을 시켜보던지. 그것도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데 뭐가 속상해? 당신 지금 누구 편 들어주는 거야? 당신은 당신 딸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중에 소윤이한테도 상처 주실 텐데 당신이 든든하게 우리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참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좀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어머니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편하게 보호한다. 그런 말도 한 번쯤 들어보고 해야 소연이도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 아니야. 당신 참 이상하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남편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말을 꺼내는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집구석에서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크게 화를 내게 된 것이 바로 시댁 모임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저희만 부르시더라고요. 뭐예요, 어머님? 동선에는 아직도 안 왔어요?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일도 다 빼고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동선에는 근데 왜 안 왔어요? 전화했는데 안 온 건가? 제가 다시 전화해볼까요? 아, 막내네는 오늘 안 불렀다. 막내네까지 와서 뭐 할 거니? 너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부른 거지. 그리고 안 온다고 바로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면 되지. 너는 꼭 사람들 다 복작복작하게 모여야 되겠니?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도 된다. 네? 왜요? 오늘 가족들 다 같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버님도 안 계세요?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건데요? 급하신 거 아니면 저도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 같이 있을 때 올게요, 그럼. 너희 아주버님은 짝도 없는데 불러서 뭐 할 거니? 그냥 너희만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급한 일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가는 거냐?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그냥 너네만 와도 되는 걸. 꼭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너는 올 거니? 너 참말을 섭섭하게 한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이 모이기로 했으면 다 같이 모여야죠. 이렇게 저희만 오라고 하고 아무도 안 부르면 어떡해요? 동선회는 왜 안 왔는데요? 동선회한테 지금 전화해 볼게요. 저희도 일 다 제쳐두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일 때는 다 같이 모여야죠.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니? 막내네는 딸이 중요한 시기라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거 없잖니?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너희 딸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노니까 그냥 너희만 부른 거지. 그걸 꼭 말해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이렇게 차별하신 거세요? 저희 딸도 중요한 시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희 딸도 공부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꼭 와야 한다고 해서 저도 식구들 다 불러서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차별하지 마세요. 너무하신 건 어머니네요. 시댁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참석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셨고 시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던 남편은 모든 행사를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죠. 반면 아주버님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라 제외되었고 막내네는 아이가 학습으로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모가 다 커트를 하고 나서 저희만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어머님이 다른 식구들은 안 부르고 우리만 불러왔다는 거 말이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우리도 일정이 있고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바빠도 이해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건데? 아, 그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솔직히 당신도 생각을 해봐. 혼자인 형을 오라가라 하겠어? 전교 1등 딸이는 막내를 오라가라고 하겠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우리가 참석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거리낄 게 없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건데?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고 바쁜데 매번 시댁 행사를 우선으로 생각했잖아. 그런데도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야? 됐고, 당신 우리 앞으로는 시댁 행사에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연을 끊겠다고 해?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행사에 참석을 안 해? 그리고 막내는 막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형이 결혼하면 형수님이 알아서 잘 챙기겠지. 근데 지금은 당신이 제일 큰 형님인데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이해해야지. 그럼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는데? 차라리 앞으로는 안 보는 게 나나 딸한테 낫겠어. 그렇게 참석하고 싶으면 잘난 당신이나 참석해. 우리는 시댁 행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시댁의 차별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시겁해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시댁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모는 그 뒤로 차별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의 성적보다는 인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키웠어요. 저와 남편 역시 학창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대학도 다니고 졸업을 했지만 원하던 미래를 살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가 내 꿈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새롭게 도전을 해서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찍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딸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인생을 꾸려나가길 원했죠.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딸과 동서의 딸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반도 같아서 친하게 지낼 법했지만 딸은 동서 딸과는 전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렸습니다. 또한 동서의 딸과도 서로 연락처도 모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동선의 딸과는 학업적으로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성적도 달랐지만 우리 딸은 특성학고를 가게 된 반면에 동선의 딸은 지역 내 공부 잘하는 학교로 소문난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차별은 다시 시작이 되었죠. 시댁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자랑은 끊임이 없었어요. 아이고 막내야, 이번에도 주연이 1등 했다며? 어떻게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더 공부를 잘하니? 역시 막내 며느리 머리를 닮아서 그런가? 주변에서도 손주들 공부 잘하는 거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구나. 어머님, 그러게요. 요즘은 따로 학원도 다니는 게 아닌데 줄곧 잘 따라가더라고요.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잘하고요. 아무래도 대입까지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우리 막내는 다르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둘째네가 닮으면 오죽 좋니? 둘째네는 이번에도 또 꼴찌니? 아유, 너인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공부는 학생의 기본 아니니? 기본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성적이 다 행복이라고 볼 순 없으니까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아이는 벌써 자기 진로 찾아서 경력 쌓고 있으니 대견하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랄까 정하지도 못한 애들이 태반인데 그것보다는 저희 아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대견하니? 대학 가서 나중에 다 배울 수 있는 거를 아무리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요, 형님.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대학 입학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놓아버리면 아이가 나중에 뭘 해야 할지 감도 못 잡는다니까요. 아니, 우리 애는 이미 진로를 정했다니까. 어머님도 저희 사는 거 보면서 공부가 다는 아니구나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얘는 큰일 날 소리를. 학생 때는 공부가 다지. 그럼 뭐가 다니? 아무리 세상이 편했다고 하지만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지. 나중에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알게 되면 다들 무시하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래를 방치하고 있는 거냐? 어머, 어머님. 저희는 공부 많이 안 했는데도 한 달에 직장인 연봉만큼 버는데 솔직히 공부 죽어라 한 동선에는 둘이 합쳐도 저희 버는 거 반도 못 따라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공부가 다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다마는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지. 지금은 기본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건데 이제는 공부 못하면 막일만 하는 거다. 너희도 봐라.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게 뭐니? 맞아요. 그때는 공부를 못해도 일할 거리는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형님 그렇게 있다가는 아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시모는 동선의 딸과 우리 딸을 계속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야 잘 산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셨죠. 저 또한 대응을 한다고 똑똑한 거랑 잘 사는 거는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차별이 끝나는 건 아니었답니다.
솔직히 저랑 남편은 학교에서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성적에 평범한 학교를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잘 되어서 좋은 수입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동선에는 어릴 적부터 수재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한다는 학교로 나왔고 대학도 상위권 지역을 졸업하게 되었죠. 그런 도련님과 동서는 학교 CC였습니다. 공부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두 사람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저희보다 훨씬 낮은 월급으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해왔지만 시댁 식구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솔직히 성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치사하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시모와 동서가 먼저 던진 말이니 저도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다가 동서의 딸은 성적은 정말 좋았지만 인성적으로는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당신 요새 재수 씨랑 만난 적 있었어? 저번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 죽을 쌍이더라고. 뭔 일인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던데 당신이 그래도 한번 연락해서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동서랑 나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사람 속이나 긁어놓지. 맨날 딸 자랑만 하는데 무슨 일 또 있대? 전에도 한 번씩 그러더니만 뭔 일이 터지긴 터졌나 봐. 당신한테 안 하던 전화도 다 하고. 그래? 요새 주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는 모양이더라고. 성적이 좋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동생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야. 그래? 참 걔도 여전하다. 그때 중학교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아?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을 괴롭힌대? 그러게 말이야.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인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조심하던데. 주연이 미래 생각하면 그런 건 좀 대처를 잘해야 하지 않나? 참, 대단하네. 공부 잘한다고 그런 것도 쉬쉬하고 넘어간다니. 호되게 혼내야지. 또 가족들은 별말 안 했나 보지? 그러면 걔가 정신이나 차리겠어? 두고 봐. 앞으로 더 심한 일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암튼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 괜히 동생네 긁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괜히 전화해서 속 뒤집어 놓지 말고 동생네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뭐 두고 봐야지. 사실 동서딸은 성적은 1등이었지만 인성은 꼴등인 아이였습니다. 딸이 잠시 중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얌전한 친구들을 괴롭혀서 소문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몇 번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적이 아이의 인성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가 시댁 모임에서 하는 얘기를 듣더라도 모든 가족들의 스케줄이 동서 딸아이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형님네는 아침에 뭐 차려주세요? 저는 요즘 주스를 갈아주고 있는데 통 소화가 안 된다면서 난리이길래 바꿔줘야 할 것 같아서요. 속이 말이 아닌지 밥도 잘 안 먹고 너무 걱정이네요. 뭐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 밥 해주는 거지. 근데 주스 갈아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주스가 싫으면 그냥 밥이라도 줘야지 뭐. 주스 마시면 탈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밥을 먹이던가 해야지. 그것도 싫대? 아, 딸이 좀 예민해가지고 대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예민한가 보더라고요.
요즘 좀 스트레스가 심한지 짜증이 늘었네요. 아침에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이에요. 무슨 벌써부터 데뷔야. 아직 고1인데 너무 많이 압박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좀 쉴 구석은 있어야지. 너무 공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지금은 좀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서 잘하잖아. 형님, 또 뭘 모르시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가죠. 엄마가 돼서 바쁘다고 애들 안 챙기면 그게 다 성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 그래도 너무 동서는 조카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지. 그런다고 해서 애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면 그냥 방향성만 잘 잡아주고 결국 실천하는 건 아이들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주면 애가 나중에 어떻게 독립을 하겠어? 형님,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심한 부모라고 다들 욕해요. 그래도 곁에서 건강할 때 잘 챙겨줘야죠. 아휴, 제가 형님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네요. 형님이라면 그래도 잘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동서는 딸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케줄이 어긋나거나 동서의 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온갖 짜증을 다 받아주어야 했죠. 반면에 저희 딸은 공부는 못했지만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어딜 가도 맛있는 걸 먹거나 재미있는 걸 보면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하고 차별하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매주 전화를 드리면서 건강도 알뜰살뜰하게 챙겼던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결혼을 선언하셨어요. 5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온 가족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나 시모는 자신의 소원을 모두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셨죠.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전문의였고 이미 한 차례 결혼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딸과 동갑인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모 성격이라면 재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을 수 있지만 아주버님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이번 결혼이 아니면 평생을 혼자 살겠노라 이야기를 해왔었죠. 아주버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연애를 해서 그런가? 매일매일 행복해 보이시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유, 그러게요, 지수씨. 요새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네요. 다 여자친구 만나서 그런가 봐요. 아, 여자친구분은 어머님 만나보셨어요? 결혼하는 것도 괜찮으시대요? 사실 형님 되실 분께 딸아이가 있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저도 딸 가진 엄마다 보니 아무래도 딸이랑 잘 지낼까 걱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도 사실 걱정되고요. 네, 우리는 정말 잘 맞아서 문제가 없어요. 딸도 나랑 잘 지내고 저도 처음에는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좋아도 딸이 싫다고 하면 결혼을 고집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네요. 그렇구나. 저는 아주버님이 이렇게 행복하고 밝아지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분명 아주버님이 이렇게 행복하실 정도면 정말 좋으신 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본래 말수도 적어서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아주버님은 예비 큰형님을 만나고 나선 인상도 좋아지고 환해지셨습니다. 시모는 이런 아주버님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시모는 이미 이전에 예비 큰형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큰 며느리감 만나고 왔다. 역시나 우리 큰애가 사람 볼 줄 알더구나.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인 것 같다. 아무래도 큰 며느리가 우리 집 잘 이끌어갈 것 같구나. 어머, 그래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요즘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누가 선택한 사람인데 이번에 잘 되길 바라야지. 또 잘못되면 그네 집안에만 갇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결혼시키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 어머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결혼인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 않아요? 아니다. 이미 그쪽에서 집이며 뭐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네만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구나. 예단비도 이미 크게 전해주었어. 그냥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도 봐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그럼요. 똑똑한 전문의 형님 오시는데 저희는 주연이도 같이 참석할게요. 주연이까지 같이 갈 거야? 그럼 어머님, 저희도 소연이 같이 갈게요. 그렇게 상견례 일정이 잡히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시어머님은 결심을 한 듯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야, 오늘은 너랑 소연이는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우리끼리 가서 자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요? 갑자기 저희가 왜 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희가 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그래도 명색이 똑똑한 며느리 첫인사 오는 날인데 급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급이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급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아니, 주연이야. 전교 1등한 수재지만 소연이는 아니잖니. 거기 집안 사람들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는데 소연이가 가서 헛말을 해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냥 너랑 소연이는 빠지고 우리끼리만 가는 게 낫겠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빠질 거면 동서딸도 같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전교 1등이나 꼴등이니 이걸로 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저쪽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집안인데 정말 나가는 게 좀 그러면 아이 데리고 옆방이라도 가서 밥 먹거라. 아니, 이게 옆방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형님, 교양 없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공부나 잘해야 이런 것도 교양으로 알지.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보자니까 동서는 내가 만만하지? 이것 봐.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말 다 했냐고 하는 거. 어머님이 나가시라고 하잖아요. 급 망치지 말고 나가서 기다리시라고요. 그래, 둘째야. 솔직히 소연이는 전교 꼴등인데 이런 자리에서 실수라도 하면 되겠니? 이제 올 시간 다 됐다. 그만 나가거라. 황당하게 서 있는 저와 딸아이의 등을 떠밀면서 얼른 나가라고 하는 동서와 시모의 모습에 정말 정이 뚝 떨어졌죠. 남편 또한 이건 아니라면서 옆에서 화를 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일단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야 할까 싶어 나가려던 찰나에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형님은 들어오시고 바로 나가려던 딸을 보고는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 그 뒤로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딸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죠. 그 뒤로 들어온 것은 예비 큰형님의 딸이었는데 저희 딸과 서로 아는 듯 했어요. 어머, 네가 소연이구나. 아유, 고맙다. 네 덕에 우리 딸 살 수 있었어. 내가 너에게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아쉬웠단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저기 괜찮으세요? 저희 딸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소연이 어머님 되시나요? 저는 소연이가 도와줬던 희진이 엄마입니다. 저희 딸 아시죠?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희진이요? 아, 희진이면 그때 중학교 때 그 친구 희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희진이 어머님이세요? 우리 딸이랑 잘 지냈다고는 들었는데 가끔씩 희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네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 소윤이 덕분에 이렇게 잘 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여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만나 뵙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 우리가 인연인가 봐요. 알고 봤더니 예비 큰형님의 딸은 전에 학교에서 동선의 딸이 괴롭혔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비 큰형님의 딸은 그때 당시 괴롭힘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얌전했던 딸이라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딸 손목에서 스스로 만든 상처 흔적을 발견하고 딸아이의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비 큰형님 또한 일로 너무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에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그런 순간에 딸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던 것이죠. 상견례를 대충 마무리한 후 형님은 저희 가족들과 따로 만날 것을 요청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사를 가신 상황이시더라고요. 딸아이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은 희진이도 많이 괜찮아졌나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사를 가면서 한번 봐야 하는 걸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면 희진이도 그때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네, 덕분에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삶을 포기할까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소윤이 때문이라고 했어요. 매번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역으로 그 애들을 골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소연이가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다고 해서 저도 너무 미안했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소연이가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해와서 잘 몰랐어요. 그냥 희진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거든요. 친하게 지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깊은 이야기까지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소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딸 희진이가 저랑 둘이 살면서 많이 케어를 받지 못하다 보니 위축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괴롭힘 타깃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마다 소연이가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괴롭히는 방법 똑같이 해서
그 애들을 혼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워낙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찍혀봤자 거기서 거기라면서 말을 했다는데 그게 정말 멋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자기를 유독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아이가 좀 너무 활발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아마 괴롭히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라서 그런지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소연이가 나서서 말이며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소연이가 있었던 시기만큼은 잘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괴롭힘으로 심한 우울증에 스스로 상처까지 남겼는데 자기 편이 확실히 생기고 나니 아이도 많이 좋아졌고 나중에는 소연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딸한테 이 얘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실물로 보지 못했네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딸도 저랑 같은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 그런가요? 정말 잘 되었네요. 희진이가 정말 대견스러우시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잘 극복하고 공부까지 잘하고 정말 기특하네요. 우리 딸이 친구를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형님의 말을 듣고 난 남편은 그날 처음 딸에게 장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딸,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말은 왜 한 번도 안 했니? 역시 우리 딸, 뭐 하나 제대로 할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정의의 사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뭐야, 아빠는 공부 못한다고 맨날 뭐라고 했으면서. 근데 정말 신기하다. 희진이 엄마가 큰엄마가 되다니? 희진이 의대에 진학했다는데 와, 어떻게 공부했을까?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네. 이그, 너는 그게 더 신기한 거니? 소연이 너답다. 우리 딸 진짜 대견해. 엄마는 희진이 엄마, 아니 형님 말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우리 딸 정말 잘 컸다. 아무렇지 않은 듯 그때 얘기를 하는 딸의 모습에 대견하고 멋있기도 했죠. 그 후에는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예비 큰형님께서 동서의 딸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 장본인이란 걸 알고 나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집안을 뒤집어 엎으셨고 동서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시모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앞으로 동서네 집은 시댁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왜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연락을 해 왔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죠? 저희의 전교 1등이라서 배 아파서 괜히 그러신 거죠? 동서, 어떻게 내가 그런 일까지 다 꾸미겠어? 그러게 동서아이 공부만 보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아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연이는 학교에서 같은 가족 편은 들어주지 않을 망정 그렇게 했대요? 동서, 지금 그거 따지려고 전화한 거야? 동서, 소연이가 보기에도 동서 딸이 너무했나 보지. 솔직히 동서 딸이 괴롭힌 애가 스스로 그런 상처까지 낼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뭐가 심한 거야? 가족이 등 돌릴 정도면 심각성을 알고 딸을 훈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팔은 안으로 굽어야 하는데 괜히 형님네 딸이 밖으로 굽혀대니 몸이 고장나 버린 거잖아요.
이래서 내가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한 거야. 동서, 정신 차려. 지금도 동서는 멀었다. 동서네 딸도 마찬가지겠네. 왜 그러나 했더니만 똑 닮은 구석이 여기 있었네. 동서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 저희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 또한 마찬가지였죠. 아니 둘째야, 이게 무슨 일이니? 큰 며느리 드리려고 막내 며느리 내보내게 생겼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니? 참말로? 어머님도 이제는 좀 제대로 판단하세요. 동선의 딸이 너무 오냐오냐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했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 공부를 잘하는 애가 어떻게 다른 애를 괴롭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니? 솔직히 꼴등인 너네 딸이 괴롭힌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만 전교 1등인 우리 주연이가, 마음 약한 우리 주연이가 어떻게 다른 애들을 괴롭히겠니? 어머님, 주연이가 괴롭혀서 힘들었던 친구가 있다는데 왜 진실을 외면하세요? 어머님한테는 공부가 정말 인생의 전부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은 주연이가 다 자초한 일이에요. 탓하실 거면 주연이를 탓하셔야죠. 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주연이는 전교 1등인데 뭐가 아쉬워서 꼴등인 애들을 괴롭혔겠니? 그 애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어머님,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 예비 형님께도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아니 이걸 왜 말해? 너 지금 시험이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뇨. 어머님도 이게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신다는 거잖아요. 정신 좀 제대로 차리시죠.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셨던 저희 딸 덕분에 전문의 며느리 얻게 되셨다는 거 아시죠? 그 잘난 전교 1등 손녀 때문에 파혼될 뻔한 것도 아시고요. 이제 현실을 좀 보세요. 시모는 예비 형님 앞에서는 동서네와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전교 1등이었던 손녀가 꼴등인 아이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황당했지만 시모는 그것보다 아주버님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한 것이 더 마음에 걸리시는지 더 이상 밖으로 표현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큰형님은 종종 저를 찾아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똑똑하게 키웠냐며 얘기를 해 주셨죠. 전 사실 전문의로 제 커리어만 생각을 했지 아이 키우는 데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아이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알지 못했다면 끝까지 저도 나쁜 엄마였을 것 같아요. 다행히 소연이를 만나서 저희 아이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네요. 아유, 아니에요. 그래도 희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의학대학에 진학도 했다니 대단하네요. 사실 공부야 노력하면 이룰 수 있지만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매번 딸아이의 성적이 꼴등이라 비교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저는 전교권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신 형님에게 딸아이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정신으로 착하게 자라준 딸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죠. 딸이 이렇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이후 아주버님은 시댁과의 교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형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시어머님도 결국 전문의 며느리를 보게 되셨지만 실제로는 교류하지 않게 되셨죠. 거기다가 이번 일 때문에 동선에 또한 든든하게 지원을 받던 시모와 교류가 끊겨
시모명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큰형님의 딸과 저희 딸은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언니가 생겼답니다. 옛날 영화이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 저는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착한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